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4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하성룡입니다.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다운됐습니다. 날씨만큼 거의 뭐 얼어붙었어요. 추락을 했죠. 추락을. 네. 충격적인 일주일이었는데 지난주 방송과는 완전 정반대 분위기가 되겠어요. 오늘. 네. 우승을 자신했던 주시은 아나운서 네. 웃음거리가 되고 있죠. 네. 역시 너무 설레발을 쳤나 저희 뭐 싶기도 경고 하고. 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빨리 골 넣고 뭐 일찌감치 네. 승부 갈라놓고 경고 털고 아무것도 못 털었죠. 네, 아무것도 못. 지난주에 그 얘기도 하지 그냥 탈탈 않았나요? 털렸죠, 그냥 우리가. 경고가 지난주에 그 얘기 하지 늘었어요. 않나? 경기 끝날 때쯤 다 같이 경기 네. 못 그냥 봤죠? 이게 제일 그렇지 않냐 이랬는데. 상대한테 큰 피해도 안 가고. 네.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클리스만 감독이 옷을 벗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경고. 자,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답답했던 요르단전 이제 우리는 승리뿐이다. 이런 뻔한 제목을 다는 이유가 뭐죠? 오늘도 시작한 지 그냥 5분 이런 만에 이런 이슈에 대한 제목은 그냥 점점점 하면 끝이에요.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없죠. 말문이 막히는 경기였습니다. 제목 없음. 네. 네. 언타이틀. 무죄. 네, 무죄. 제목은 무죄, 뽕이는 유죄. 뽕이는 유죄. 좋네요. 자, 먼저 요르단전. 일단 선발 라인업은 김승규 골키퍼가 네, 십자인대. 십자인대 파열로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조현우 골키퍼가 골문을 맞게 됐고 그 이외에 그 베스트 필드 플레이는 11은 똑같았죠. 똑같았습니다. 네. 완전 똑같았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분석이 안 됐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리스만 감독은 정말 변화를 싫어한다. 네. 일단 1차전에서 두 골 차를 이겼기 때문에 네. 2차전에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도 관리도 해야 되고 그쵸.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대 맞춤형으로 베스트 11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장 먼저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이기재였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상대 그 알타마리라고 네. 요르단의 메시, 요르단의 살라라고 살라. 네. 불리는 선수인데 이강 이 선수가 이거죠. 1차전에서도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굉장히 빨랐잖아요. 우리 경기에서 보여줬지만 이 선수에 맞는 윙백을 썼어야 된다. 쓸 것이다. 당연히.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파이터 김태환 선수가 나갈 것이다. 시타가 나와요.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네. 전혀 예상을 제 예상은 빗나갔고 클린스만 감독이 하던 대로 계속 쭉 이기재를 써왔던 대로 그냥 이기재 선수를 썼는데 결국은 이기재 선수 쪽에서 많은 일단 구멍이 생겼고 네. 많은 공격을 내줬고 결국 그러니까 두 번째 골 요르단의 두 번째 골도 보면 알타마리가 이기재를 뚫고 들어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거기도. 근데 거기서 뚫고 들어갈 때 최후방 수비수들이 그 선수를 막으려고 들 때 그 뒤에서 세컨볼을 따라오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기재 선수는 글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설렁설렁 따라가는 모습이 좀 많이 화가 나는 그 장면이 아니었나 그 생각합니다. 이기재 선수를 보면은 다 알다시피 수비력 쪽에서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선수고 공격력, 특히 킥력으로 많이 이제 클리스만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수인데 이날 경기에서 클리스만 감독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알타마리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더 견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런 수비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확실히 했어야 될 자리고 뒤에 좀 더 제가 이제 풀백 데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텐데 이기재 선수가 전반 15분 만에 햄스트링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전반을 뛴 거예요. 그 상태로 전반을 뛴 건데 김태환 선수가 좀 김태환- 몸을 일찍 풀었죠. 김태환 선수 전반부터 좀 많이 푸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네. 김태환 네. 선수가 그래서 일찍 투입될려나 보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네, 그래서 이기재 선수가 이제 기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뻥뻥 뚫리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었다면은 전반에 교체를 일찍 했었어야죠. 그렇죠. 이 시간도 늦죠, 사실. 그럼요. 전반 전반 끝나고 교체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기 요르단전을 보면요. 그 전에 1차전 우리가 바레인전을 보면은 바레인전도 우리가 조직력이 좋았던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이강인이 풀었죠. 이강인 네, 선수의 개인 기량으로 얻어낸 승리였던 건데 이번 요르단전은 이강인과 손흥민에게 의존하는 클리스만 감독의 그 어떤 전략이 없는 약점이 드러난 경기였고 그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중시하는 자유축구라고 하거든요. 지금 클리스만 감독의. 근데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이날 컨디션이 다 떨어져서 안 좋다 보니까 진짜 경기력 자체가 진짜 바닥을 치는 경기였죠. 우리 경기력이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네.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르단은 우리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강인은 이중으로 막더라고요. 네. 이강인한테 못하게. 그냥 달라붙는다기보다는 그냥 무모하게 두 명이 마크하는 게 아니라 이강인이 한 명이 뚫리면 바로 다음 선수가 뒤를 맞춰주는. 커버 플레이가 그게 또 딱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략을 준비를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강인 선수도 나한테 두세 명이 많이 묶네.
많이 붙네 이러면 조금 더 빠르게 패스를 하고 간결하게 갈 수도 있는데 한번 뚫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지 무리하게 도패를 하다가 뺏기는 장면도 되게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축구 클린스만호의 패턴이 이강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쪽에서는 분석하기 너무 쉬운 거죠. 네. 요 길목만 차단하면 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계속 그렇게 하다가 계속 막히는 거죠. 네. 이강인 선수가 막히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뭘 하질 못하니까. 한 경기만에 좀 완전 바뀐 모습이었어요. 이강인 선수 이날 그래서 드리블 성공률이 38%에 그쳤고 턴오버라고 하죠. 공 뺏기는 횟수. 그것도 17차례나 1차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네. 근데 그게 이제 이강인 개인적으로 좀 상태도 안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한테 완전히 읽혀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요새 클린스만 축구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이강인의 움직임이 고전술이다. 한마디로 이강인 해조 축구예요. 해조. 해줘. 네, 그렇게 말들 하시더라고요. 해조 축구라고 좀 하는데 이날 이강인 아까 드리블 횟수가 우리가 바레인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8번 조별리그 1차전 최다인 8번을 했어요. 8번 했어요. 12번 시도해서 8번 성공했는데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횟수가 이번에 아까 성공률이 38%. 그렇게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팀 전체가 드리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뭐냐면 바레인전에서 우리가 30번 드리블 시도했어요. 우리 팀 전체가. 그리고 17번 성공했어. 그러니까 57%. 선수들의 개인기량에 의존한 축구가 50% 이상 성공하니까 통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요르단전에서는 우리가 횟수도 30번에서 22번으로 줄었고 팀 전체 드리블 성공률도 크게 줄어. 성공률 22번 중에 6번밖에 성공 못했어요. 27%.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대비가 철저했다는 게 이강인 선수가 팀의 핵심인 거 알고 요르단이 이강인 선수의 대인마크를 붙입니다. 미드필더 한 명을 대인마크 붙이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 선수를 뚫어낸다라고 했을 때 백업으로 2명이 와서 협력 수비를 해요. 거의 한 그러니까 3명이 붙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르단이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하니까 황인범어에서 이강인으로 패스 가는 루트가 아예 차단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날 요르단 선수들이 되게 거칠게 초반부터 밀어붙였잖아요. 맞아요. 황희범 선수한테 초반에도 이미 거칠 그렇게 때도 다 있었고. 생각하고 나온 거죠 거기서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플레이가 좀 더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말리지 않았나.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공을 뿌려주는 횟수 패스 콤비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은 이강인 선수에게 이날 경기 중에 딱 6번밖에 공을 못 줬어요.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어. 끊기는데. 이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오면서 황인범 선수가 전방으로 많이 올라가고 특히 측면에서도 많이 플레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와의 호흡이 맞춰지면서 그런 득점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요르단전에 막힌 이유가 또 그런 패스 줄기가 약했던 게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본인한테 공이 안 오고 또 공을 받다 보면은 공 패스 루트가 없는 거야. 너무 요르단이 상대 우리 길목을 잘 틀어막고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답답하니까 드리블을 시도하고 드리블은 둘 사용이 붙으니까 또 안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 건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 전전날에 안 좋잖아요. 훈련 중에 발목을 다쳤어요. 네. 발목 인대가 다쳤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발목을 네. 접질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우리 플레이 스타일 알잖아요. 일단 페이크를 통해서 한번 가고 방향 전환도 킥을 빡세게 해주는데 그 짜잔. 그죠. 발목이 온전치 않다 보니까 그 페이크라든가 이 접는 동작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훈련 중에 많이 다치네요. 기본적으로 드리블이 많은 축구가 약팀을 상대할 때는 뭐 충분히 먹힐 수 있지만 상대가 그걸 대비하고 나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안 돼요. 거기서 이제 감독이 전술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리블이 많은 축구는 기본적으로 개인기 축구잖아요. 뭐 남미 축구들이 이제 주로 드리블이 많은 축구고. 그런데 그런 축구는 감독이 그냥 놔둬도 선수 개인기로 그냥 가는 축구고 그게 안 되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감독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수를 써도. 네. 근데 거기서 그냥 전혀 손을 못 썼죠. 네. 그래서 또 특히 전반전 흐름이 요르단한테 많이 주도권을 내줬잖아요. 우리가 선제골 내준 이후에 선제골 먼저 넣은 이후에. 근데 그때도 뭔가 이 팀에서 벤치에서 지시가 없었다고 느껴졌던 게 한참 점유율을 뺏길 때 좀 우리가 공을 좀 소유하면서 흐름을 다시 우리 쪽으로 챙겨왔어야 될 그 타이밍에 계속 공을 줄 데가 없다 보니까 뻥뻥 멀리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최전방으로. 이거 왜 우리나라가 요르단한테 밀리지? 뻥축구를 하면서 흐름이 밀리지? 하면서 그때 좀 불안했을 때 코너킥도 많이 내주고 세트피스를 주기 시작하면서 골 먹히고 이제 역전까지 내줬던 그 흐름을 왜 막지 못했나 그게 좀 제일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보면서 느꼈던 게 황희찬 선수가 이런 경기 좀 풀어줄 수 있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스타일 네. 직선적으로 조금. 약간 안 뗄 때는 직선적으로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재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선수들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그
휴식 시간도 사실 그러니까 충분하잖아요. 조금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요르단이 굉장히 세게 생각보다 투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수비를 되게 잘했어요. 요르단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랐고 되게 조직적으로 수비를 잘하니까 선수들이 이게 짜여진 각본대로 뭔가 전술대로 간다면은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게 뭔가 서로 약속이 돼 있을 텐데 아마 그게 안 돼 있고 선수 개인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수들이 멈칫하게 되고 줄 데 없으니까 뻥 차게 되고 저는 보면서 클린스만호는 어떤 축구인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예를 들어 선수비 후역습도 있고 뭐 전방 압박을 해가지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해서 하는 게 요즘 많이 대세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패스 위주의 축구, 그러니까 빌드업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빌드업은 거의 못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어쨌든 되게 막 쫓기면서 경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긴 것도 다행이다 싶은. 다행이죠. 사실 뭐 조규성 선수가 요즘 많이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그 문전에서 그거만 처리를 잘 해줬어도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막 그야말로 쫓기듯이 가진 않았을 텐데 뭐 경기를 지금 다시 돌이켜 봐도 위협적인 유효슛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에 뭐 남는 이강인 장면이 선수가 없어. 약간 발리슛으로 때려서 그 골키퍼가 막았던 뭐 그 이강인의 슛이 다 정면으로 갔죠. 네. 그 유효슛 자체가 이제 잘 없었던. 자 그리고 가장 우리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조규성 선수 네. 아쉬웠죠 플레이가. 많이 아쉬웠죠. 조규성 선수가 특히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후반이었는데 부심이 옵사이드를 들었어요. 거기서 들었는데 주심은 경기를 진행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새 트렌드가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 부심이 옵사이드 깃발을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골 장면으로 이어졌을 경우 비디오 판독으로 해서 하는 트렌드인데 끝까지 갔어요. 부심이 들었기 때문에 상대 선수도 멈추고 우리 선수도 약간 멈칫했어. 근데 경기는 진행됐으면 일단 조규성 넣었어야지. 선수는 했어요. 그 상황에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도 경기 끝나고 믹스존에서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댓글 보니까 되는데. 한라산 대폭발 슛인가 이렇게 써놨던데 거기서 왜 이렇게 굳이 그렇게 힘들어서 차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들 힘이 많이 들어가 있나 봐요. 다 공이 뜨더라고요. 너무 높게. 오영규 선수도 막 붕붕 뜨고. 그리고 조규성 선수 그 찬스도 있었죠. 이기재 선수가 중거리슛 때리고 나서 튕겨져 나오는 그게 제일 골을. 아까웠죠. 물론 바운드 상황이라 쉬운 볼 처리는 아니었던 것 그렇죠.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유효슛 정도로는 연결해 주는 게 맞지 않았나. 아니, 거기서 발만 대면 공간이 확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레이가 약간 중국에서 그런 상황에서 못 넣어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건 그거 같아요. 이제 조규성 선수가 지난 월드컵에서도 활약했던 거 보이면 헤딩 잘 따주고 몸싸움 해주고 또 뭐 손흥민 선수와 연계입 플레이도 좋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전방에서 고립되면서 그 공중볼에서도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였더라고. 이날 이제 공중볼 싸움을 총 4번 정도 했는데 그 상황에서 한 번도 볼을 못 따서 조금 조규성 선수의 장기를 많이 못 살리지 않았나. 근데 그 원인을 좀 봐야 되는 게 조규성 선수의 개인의 약간 골 결정력 부족이라든가 부진한 경기력도 있지만 조규성 선수의 최고 강점은 확실히 높이를 이용한 제공권 싸움인데 이강인 선수로부터 올라가는 크로스를 거의 못 봤어요. 맞아요. 안 올라오고. 이날 안 됐. 자, 다시 돌려보면 이강인 선수가 기회조차 막혔던 거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날 크로스만 보면요. 크로스가 딱 한 개 했어요. 성공이. 실패가 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 쪽으로 공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머지 하나 루트는 손흥민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날 골은 넣었지만 최근 2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2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턴오버가 31차례예요. 많이 뺏기더라고요. 이것도 많다.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손흥민 선수에게도 집중 수비가 붙으니까 줄 데가 없고 또 드리블 돌파하다가 실패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조금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때 조규성 선수가 워낙 반짝 떠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대치가 높은 게 있는데 조규성 선수 카타르 월드컵 갈 때까지만 해도 백업 공격수였습니다. 당시 황의조 선수였어요. 1차전 우루과이전 때 조규성 선수 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전 우루과이전 때 교체 들어가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가나전에 선발 나오고 2골 넣고 해서 떴는데 본인이 주전 넘버원 공격수로 맞는 첫 대회이긴 해요. 이 선수가 뭐 경험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느 정도 부담감은 확실히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카타르 월드컵과는 달리. 그래서 말레이시아전에서 골 넣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욕심을 그럴 좀 것 부릴 것 같고 같았어요, 좀 더
좀 더 많이 좀 움직일 것 같고 네. 또 이제 말레이시아가 또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골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1, 2차전에서 이것도 역시 조규성의 개인기에 의존한 거죠. 보통 이제 공격 전술하면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활용하는 이런 전술들도 좀 있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플레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앞에서 이제 혼자서 고립되어 고립돼서 있으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안 보여요.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공은 안 오고 그렇죠. 공이 중간에 막혀 버리니까 그럼 자기도 뭐 미드필드 내려와서 같이 뭐 붙어준다거나 이런 게 좀 더 협력 플레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규성이 이제 뭐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많이 역부족을 느꼈겠죠. 스트라이커의 자리란. 그리고 계속 그 조규성 선수가 교체 아웃된 다음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갔을 때 지금 오히려 경기력이 좀 더 나아지고 있거든요. 기회 창출이 더 많이 나고 있어서 조규성 선수가 말레이시아전에서 골을 넣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변화를 싫어하는 크리스만 감독이 변화를 줄 준다면?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은 손흥민 손톱? 원톱?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가고 왜냐하면 황희찬 선수가 돌아올 가능성이 3차가 높기 때문에 그럼 한 선수는 빼야 되잖아요. 손황이 그럼 지금 가난다. 거의 투톱식으로 많이 썼는데 손흥민 원톱 카드가 말레이시아전에 혹시나 한번 건들 그럴 수 수도 있지 있겠네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황희찬이 들어온다면. 저는 이제 그런 말레이시아전 우리 베스트 11을 생각해 보면 참 한숨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말레이시아전에서 이렇게 베스트로 해야 되냐고. 그렇죠. 원래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 네. 2승으로 가볍게 16강을 해놓고 말레이시아전에서는 로테이션 로테이션 돌고 좀 돌아야 되는데 그리고 2차에서 경고 다 털고 털고 아무것도 편하게. 못했어요. 아무것도. 저 플랜대로 댕겨. 그런 부분에서 좀 한숨이 나오는 부분인데 말레이시아 때 다 베스트를 낼까요? 안 아니면 낼 좀 수밖에 없. 아니, 낼 수밖에. 근데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이 될 수 있지만 경고가 또 너무 많고 지금. 근데 경고보다 지금 한 가지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풀백 대란입니다. 이것 때문에 베스트 전력이 가동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건데 현재 이기재 선수 후반 15분 전반 15분에 지난번 햄스트링 와서 이기재 선수가 지금 이틀 연속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결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김태환 선수 오른쪽 풀백인 김태환 선수조차 지금 종아리가 계속 안 좋아서 지금 선발로 뛰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하루 훈련을 거르고 어제 훈련에 나왔어요. 지금 김진수 선수는 조별리그 아예 결장이 예정돼 있죠. 풀백 왼쪽 와, 2명, 더웠다. 오른쪽 2명, 4명을 선발했는데 4명 중에 지금 3명이 몸 상태가 안 좋고 서령우 선수 혼자만 지금 정상적인 몸 상태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전 때는 이기재 선수, 김진수 선수가 못 나온다 생각했을 때 서령우 선수가 다행히 좌우 풀백을 다 소화한 선수예요. 그래서 이기재 선수가 우리가 1, 2차전 연속으로 이기재 선수가 교체 아웃됐을 때 서령우가 왼쪽으로 갔죠. 서령우가 왼쪽으로 오고 그 자리에 김태환이 김태환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김태환 선수의 몸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말레이시아전은 서령우 왼쪽, 김태환 오른쪽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변수 하나가 김태환 선수가 풀타임을 뛸 몸 상태가 아니라면은 3백 카드를 처음으로 한번 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크리스마 감독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면서 3백 얘기를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쓰리백을 쓴 적이 있나요? 근데 이제 불안감이 그거죠. 크리스마 감독이 3백을 여태까지 선발 라인업으로 한 번도 꾸린 적이 없어요. 단 한 차례. 한 차례 뭐냐면은 지난 6월달에 페루전에 그때 김민재 선수도 군대 가느냐고 없고 김영건 선수 부상으로 빠지고 했을 때 선발 자원이 제 기억으로는 박지수, 정승현 선수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전반은 포백으로 나왔지만 후반에 3백으로 한번 전환을 해서 썼는데 그 당시에 3백의 왼쪽을 섰던 선수가 누구냐면 풀백 자원인 박규현 선수였어요. 박규현 선수가 그렇게 3백을 딱 한 번 한 적인데 페루전 때 우리가 1대0으로 졌죠. 네. 그래서 저는 3백을 쓸 가능성은 솔직히 적다고 봐요. 프리스마 감독이 이렇게 전술 변화를 좋아하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백을 근데 만약에 선다라고 하면은 저는 왼쪽 자리에 지금 누구가 있냐? 김영건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왼발잡이. 김영건 선수가 중앙수비 자원이긴 하지만 옛날에 슈틸리케 감독 시절에 왼쪽 풀백으로 3백에 왼쪽으로 한번 쓴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스피드는 많이 풀백으로서는 네. 아이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클 건데 3백 카드는 저는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위험하죠 좀. 네. 그 얘기도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 이순민 선수가 워낙 광주에서 이렇게 그 빈자리에 필요한 곳마다 다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풀백 자리도 뛰었었는데 그럼 클린스만 감독이 거기서 착안을 해서 혹시 이제 풀백 자원으로 쓸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순민 선수가 광주 시절에 원래 포지션은 이제 미드필더 자리죠. 네. 미드필더 자리인데 광주의 빈 자리에 다 채우는 만능형 선수였어요. 중앙 수비로 쓴 적도 있고 풀백으로 쓴 적도 있어요. 진짜 만능 열쇠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순민 선수가
서령호 선수가 왼쪽으로 가면 이승민 선수가 오른쪽 설 수 오른쪽으로. 있지 않겠냐. 그럼 김태환 선수 몸 상태에 따라서 교체. 선발로 이승민이 나가든 김태환이 선발로 나가든 뭐 교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런데 크리스만 감독이 알고 있겠죠? 풀백으로 섰던 거를. 아, 그 정도는 알겠죠. 그 정도는 차두리 코치가 좀 얘기해서 알 것 같은데 이런 카드를 크리스만 감독 스타일상 쓰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이제는 차두리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쉽죠. 그 이번에 원래 쭉 아시안컵이 23명을 뽑았다가 26명이 됐고 뭐 최근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데 저번 월드컵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풀백 자원이 없어서 약간 예비 자원으로 비슷하게 윤종규 선수를 같이 이게 풀백 총 5명을 뽑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딱 4명만 뽑았는데 물론 이런 부상 상황을 생각 못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원래도 이제 기존에 조금 이렇게 약한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해서 좀 더 뽑았어야 됐지 않나 이런 또 지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좀 남죠. 중요한 자리인데. 자, 그래도 이 가운데 황인범과 김민재는 이제는, 빛났습니다. 아유. 기복이 없어요 이 두 선수. 황인범 선수는 경기 시작하자마자 완전 허벅지 제대로 강하게. 차였잖아요. 그죠, 테이핑도 둘러. 거기 굉장히 아픈 자리잖아요. 맞아 보신 그거- 분들은 알겠지만 그 우리가 타이거킥이라고 하지 않나요? 다리에 그냥 힘이 쫙 빠지는 그렇죠. 거의 전기가 빡 오면서 다리에 네. 일어설 수도 없는 네. 그거를 거의 달려오는 니킥으로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100% 실려간다 저거. 들 것에 일단은 실려 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농구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 정신력이 진짜 아웃이 좋은 것 같아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상황 생기면 농구는 무조건 한 5분 이상 쉬게 해줍니다. 빼서. 그거 못 돼요 네, 그거. 못 뛰어요. 그리고 한동안 절룩거렸죠. 네. 황인범 선수가. 맞아. 전룩거리는 깜빡하고. 와중에도 그러고 와서 2분 뒤인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그 해서 페널티 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비디오 판독이 이날 4분 이상 걸렸어요. 엄청. 그때 그렇죠. 황인범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조금 쉬었지. 쉬면서 회복을 하더라고요. 네. 4분 동안. 그래도 그 종료 직전에 동점골 사실 넣었잖아요. 황인범의 골이잖아요. 네. 뭐 자책골로 그쵸. 냈지만 그거 넣은 다음에도 절룩거리더라고요. 네. 그 상황도 그죠? 정말 대단했던 게 지금 황인범 선수가 2경기 연속 풀타임 특히 그 요르단전 골에 가까운 그 상황에서는 와 거의 경기 막판이었잖아요. 체력이 없었을 텐데 맞아요. 추가- 저 뒤에서 뛰어와서 그 공을 받으려고 합류를 하더라고요. 최전방에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얼굴에 공 맞고 네. 좀 짠했죠. 진짜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고군분투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진짜 이 조금 전술이 개인기 향에 의존하는 팀 축구에서 황인범 선수조차 없었으면 어땠을까를 할 정도로 황인범 선수가 지금 패스 횟수로 이번 전체 지금 4위에 올라 있거든요. 87%. 한 경기 덜 뛴 상태인데도 아. 전체 4위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강인하고 손흥민만 집중하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는 덕을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그래서 그래서 줄 데가 없어. 근데 그래서 더 많이 뛰었던 것이고 아니, 히트맨만 봐도 황인범 선수가 뭐 그냥 여기 다 누볐다고 네. 봐야 그렇죠. 되니까 이렇게 뛰어다니려면 자 그리고 김민재 없었으면 졌겠죠? 한 2골 먹었을 겁니다. 와. 졌을 것 같아요. 와 그거를 참 반칙 안 하고 막아내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것도 알타말이었잖아요. 알타말이었죠. 알타말이 역습 상황에서 바로 그 네. 전에 이기재 선수가 그냥 한 번에 뚫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최종적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스피드도 알타마리아한테 안 뒤지고 안 뒤지죠. 네.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백- 유니폼을 잡을 듯 말 듯 하면서 야, 파울 안 너무 당할 잘해. 정도로 살짝 밀면서 대단하더라고요. 네. 정말 끊고 드리블까지 하던데요. 클래스가 다르던데요. 네. 그런 수비는 그리고 그 전 장면인데 전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알타마리 선수였나? 오른쪽 돌파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왔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엄청난 스피드 따라가서 맞아요. 네. 골을 톡 쳐서 그냥 걷어내는 이 클래스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김민재 선수 스탯을 보면 8번의 리커버리란 패스 차단 또는 이제 루즈볼 따내는 거 가로채기 3회 와. 가로채기 3회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태클 두. 태클 2회 모두 성공했고요. 태클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정말 영리한 선수예요. 자 어쨌든 이런 지적만 받았던 요르단전 네. 이제 말레이시아가 피파 랭킹이 130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네. 네, 딱 130. 말레이시아전을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뭐 네. 이기겠죠. 근데 이렇게 뭐 데뷔를 어쨌든 요르단전에서 너무 많은 구멍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말레이시아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체력을 덜 빼고 가야 되잖아요. 분위기 세신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말레이시아가 그래도 조별리그 탈락이 이미 확정됐는데 됐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조 1위나 2위나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일단 조 1위가 되면 일본하고 붙는 것이고 네. 그죠? 조 2위가 되면 사우디하고 붙는 겁니다. 조 3위가 되면 이라크하고 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험난한 조 1위를 차지하냐
조금 편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조 2위로 가냐 이런 게 좀 다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팬분들은 조 2위가 낫다로 약간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조 2위면은 16강 상대는 사우디, 그다음에 8강엔 호주, 4강이 이라크예요. 근데 조 1위로 가면은 16강 일본, 8강에 이란, 4강에 카타르. 네. 좀 이제 이 이름값에서 빡세죠. 저 1위로 가면 오히려 네. 일단 뭐 우리의 힘보다는 바레인과 요르단전의 네. 결과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레인이 요르단을 꺾어버리면 우리는 조 1위가 되는 것이고 바레인이 요르단이 이기면 요르단이 조 1위가 1위. 되는 것인데 우리의 운명은 바레인에게 달려 있다. 바레인이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래서 조 1, 2위의 의미를 둘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계속 얘기했듯이 일단 체력을 최대한 덜 빼고 그 뭔가 좀 그 부진했던 부분을 좀 보강하면서 가야 네. 되는. 네. 분위기도 좀 그런 올리고. 것도 일단은 지금 일단 경고 터는 건 끝났잖아요. 네. 못하죠 이제. 못 털잖아요. 근데 16강전에 대비하면서 3차전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심히 잘 가져가야죠 이제. 근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조 2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게 요르단전 끝난 다음에 조금 이제 바뀐 기류가 뭐냐면은 전력 분석관들을 사우디전에 파견했습니다. 해야죠. 그날 우리 경기 열리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이에요. 사우디 대 키르기스탄 경기였나? 네, 키르기스스탄. 네, 그 경기였는데 거기에 전력 분석관 3명을 파견을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그 전력 분석관이 근데 이번 대회 앞두고 우리가 거의 멤버 수로는 최다 코칭 스태프를 꾸렸어요. 분석은 하고 대비는 안 하나 보죠. 그렇죠. 분석만 하고 알고 있는 거야. 최다 그냥. 코칭 스텝. TSG 많이 넣은 거죠. 분석한 대로 알타말이 잘하네. 이러고 있는 거야. 코칭 스태프보다 지원 스태프. 지원 스텝이 그렇게 그렇죠. 많은데. 이번 대회 앞두고 분석관 2명을 크리스만 감독이 영입을 했어요. 추가 요청을 해서 그 중에 한 분이 크리스 록스턴 분석관이고 마크 포더링햄 데이터 전문가예요. 근데 이 록스턴 분석관은 2022년 피파 전체 전력 분석 팀장이에요. 오. 아마 크리스만 감독이 그때 TSG 기술위원을 하면서 같이 인연을 맺었던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을 영입했고 이름값은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신 분. 포더링햄 감독은 이래저래 초호화 멤버인데. 그렇죠. 데이터 전문가이긴 한데 그러니까 재료는 최상인데 이 요리사가 지금 맞습니다. 요르단전은 분석을 안 하셨었던 건가? 분석만 했다니까요. 대비를 안 했고. 대비를 안 하고. 이 포더링햄 데이터 전문가는 P급 라이센스까지 있는 분데스리가에서 코치까지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초호화로 전력 분석까지 다 하고 있어. 그리고 크리스만 감독은 그렇게 전력 분석관들을 사우디전에 보내놓고 본인은 그때 뭘 했냐 들어봤더니 선수들 멘탈을 잡아주기 위해서 면담을 했다라고 해요. 이번에 워낙 비난이 쏟아지고 있잖아. 네. 조규성 선수뿐만 아니라 뭐 박영호 선수 등등. 핸드폰을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어떤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주냐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그 멘트가 조금은 공감은 안 가는데 여론을 신경 쓰지 마라. 대화 기간 동안에. 참 그게 근데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정답이에요. 그건 당연한 맞아요. 정답인데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또 이 네. 황인범 선수의 인터뷰 내용도 이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워낙 말을 잘하는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조규성 선수에 대한 맹비난이 네.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비난받는 선수들한테 내가 제일 힘들어봤던 선수다. 황인범 선수도 욕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었죠 한때. 내가 제일 힘들어봤던 선수다. 문제될 것도 없고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이게 맞아요. 이 멘탈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네. 멘탈 코치를 같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 멘탈 코치가 없거든요. 대표팀에. 당장 P급 라이센스를 줘라 멘탈 코치. 원래 멘탈 코치도 늘 같이 있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멘탈 대회가 코치 있으면? 없어요. 아. 클럽 그 빅리그 클럽 팀들은 있지 않나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데 대표팀은 없는데 이번에도 멘탈 코치는 따로 없어요. 우리도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큰 대회 할 때라도. 근데 제가 제가 한 3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나콘다는. 저희요? 아 근데 저는 보면서 아나콘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희 괜찮아요. 괜찮아요. 멘탈 좋아요? 저희는 너무 울어서 선수들이. 예. 근데 좀 그렇게 왜냐면 저도 그 축구 해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선수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쉽게 안 하게 되는데 저희도 못하면 시청자들이 나가라 그러고 막 되게 비난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더 많이 그 신경을 쓰겠어요. 직업이 축구 선수인데 근데 좀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또 감독님이 굉장히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한 질병이 됐잖아요. 네. 정신과 질환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워낙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다 힘들어요, 누구나. 네, 좀 그러니까 멘탈 코치는 대표팀뿐만 아니라 다 있긴 해야 돼요. 여기저기 조직에서 멘탈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표팀에도 당연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이것저것 얘기 들어보면은 클린스만 감독이 약간 뭐 우리가 볼 때 전술적인 아쉬운 점은 있지만 선수들의 그 멘탈 잡고 면담하는 소통 이런 건 되게 강점이라고 해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게 느껴질 정도로 천진난만하잖아요. 싱글벙 그룹고 아이스박스 앉아서 무념무상. 언제 한번 그 클린스만 감독님 SNS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글 쓰는 거 보면 진짜 딱 천진난만이 올려요. 막 이 서울의 이 풍경 같은 거 도심 풍경을 보여주면서 와 서울 아니, 낭만적이에요. 시티 뭐 이런 거 막. 아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멋진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서 그 보여줘야 되는 뭔가 리더십에 있어서는 약점이 좀 많다는 걸 느끼는 거죠. 비난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죠. 경기 끝나고 낭만을 즐기시고요. 자, 우리 대표팀은 이제 일단 바레인한테 우리 조순이는 걸려 있는 것이고 상대 팀을 생각해 보면 일본이 이라크한테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딱 졌을 때만 해도 와 우리 이라크한테 1대0을 이긴 팀인데 네. 그렇죠. 하면서 조금 고소한 느낌도 들면서 뭔가 자부심도 들면서 반대로 일본은 요르단을 6대1로 이긴 팀인데. 그때까지 요르단의 전날까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야 이렇게 되고 갑자기 보니까 우리는 갑자기 왜 그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보는 내내 왜 그러지? 요르단 감독 그 얘기를 했잖아요. 평가전 그 일본한테 6대1로 진 거에 대해서 그 한국 경기 끝나고 물어봤던가 전에 물어봤던가 그래서 평가전에서는 내 약점을 다 노출하는 거다. 그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코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뭐 골을 먹었을 때 계속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가 뭐 하다 보면 6골도 먹고 7골도 네, 먹는 거잖아요. 뭐 브라질이 독일한테 7골 먹고 지는데 뭐 월드컵에서도 이제 우리는 그 요르단의 그 결과만 보고 요르단을 좀 우습게 본 면이 있었고 그쵸. 사실 요르단이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4대 0으로 꺾었을 때도 이게 뭐 요르단이 잘해서 말레이시아니까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약간 조금 우리가 좀 얕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바레인이 말레이시아를 1대0으로 이겼으니까 요르단이 굉장히 잘한 거죠. 네.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고. 요르단이 여러모로 준비를 다 매 경기 잘 하고 나온 요르단이 뭐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감독 말대로 좋은 경험이 되려면 많은 걸 여기서 깨달아야죠. 깨닫고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라크도 잘하던데요. 이라크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다는 게 딱 우리와 요르단 같았어요. 느낌이. 일본은 이라크를 딱 무시하고 들어왔고 네. 이라크는 정말 철저하게 굉장히 수비가 탄탄하더라고요. 네. 일본이 지겠어 했는데. 탄탄한 수비에다가 확실하게 측면 공격 루트를 최고 강점을 잘 살려서 일본 수비가 저는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건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오합지졸 아니었나요? 네네. 스피드도 너무 느리고 뻥뻥 뚫리던데. 일본 수비가 또 잘하는 게 풀백 자원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유럽파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의 그 측면 수비를 뚫었던 선수가 누구냐면은 이라크전 우리와 평가전 했을 때 이강인 선수를 퇴장시킨 그 선수였어요. 몸싸움에서 퇴장시킨. 그 선수가 정말 그쪽을 탈탈 털면서 그쪽에서 계속 크로스가 올라오고 후세인 선수의 헤더 2골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터졌죠. 그래서 저는 딱 그 경기 보고 야 이라크가 우리나라한테 고마워야 된다. 우리가 평가전을 해줬으니까 일본을 저렇게 대비했지. 예방주사 우리가 놔줬지. 요르단은 일본한테 고마워하겠죠. 일본한테 고마워하죠. 고마워하겠죠. 서로 고마워하겠죠. 네. 아. 근데 일본은 정말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뭐 독일 네. 10연승 아니에요? 계속 이겼죠. 골도 많이 넣고. 평균 4.5골. 네. 그것도 요르단 6대1 경기가 공식 A 매치가 아니어서 빼고 10연승이에요. 맞아요. 그것까지 했으면 11연승이었는데 골도 많이 넣었는데. 그렇죠. 일본은 지금 뭔가 모리아스 감독 뭐 일본 언론에서 모리아스 감독의 이제 전술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거기도 금방 돌아섰어요. 85%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10연승을 했는데. 기자들이란 10연승 했는데. 일본은 지금 구보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와서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뛰었었고요. 근데 지금 아직 미토마 선수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공격력이 괜찮긴 한데 일본이 뭔가 지금 주전 선수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보면은 월드컵 때도 좋았지만 월드컵 때는 좀 합을 맞출 기회가 더 많고 월드컵에 몸 상태를 많이 맞췄는데 일본이 유럽파가 워낙 많잖아요. 시즌 중에 와가지고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좀 힘들구나. 그러니까 1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와 비교했을 때는 카타르 월드컵 때보다 준비 기간이 이번에 짧긴 하거든요. 아시안컵이. 그렇죠. 네. 네, 합류되고 거의 바로. 그러니까 합류 시점도 다 상이하고 이번에 준비 시간이 유럽파들이 좀 많이 적지 않았나. 근데 일본은 그래도 워낙 전력이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일본은 갈수록 컨디션이 좋아질 팀이긴 해요. 그래서 모리아스 감독도 정말
지고 나서도 자신감을 드러내요. 우리 준비 과정이 전혀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승이 목표라서 뭐 조별리그에 뭐 1위 1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당장 뭐 1승 1패면 뭐 그래도 뭐 16강은 거의 확실시 되는 건가요? 조 2위, 조 2위예요. 조 1위는 절대 못하고 일본은 조 2위. 2위가 거의 유력. 저는 일본하고 이라크전 보면서 약간 사우디와 아르헨티나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던 게, 그러니까 일본이 방심하다가 방심하다가 당하는, 후반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네. 그런 거였고, 우리와는 조금 결이 좀 다른 패배였던 것 같아요. 다른 경기였던. 그리고 또 일본은 지금 골키퍼가 계속 두 경기 맞아요. 연속 불안한 모습. 스즈키죠. 가나 아버지랑 네네. 일본인은 어머니로 알고 있는데 홍현 선수 경험도 많이 중요한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팀 명단 꾸리면서도 일본 대표팀 명단을 꾸리면서도 논란이 됐던 게 일단 최전방 자원 왜 후르아시 안 뽑았냐 네. 그 셀틱에서 날아다니는 선수를 그리고 득점왕. 골키퍼 그리고 골키퍼 자리 그러니까 경험이 있었던 넘버원 골키퍼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제외하고 뭐 이런 경험이 없는 선수들을 위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스즈키 선수가 좀 불안한 계속해서 모습.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보니까 월드컵 때하고 멤버가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 비슷해요. 크게 안 바뀐 것 같은데. 월드컵 때랑 주전은 비슷한데 이제 어린 선수들을 유럽화를 많이 중용했죠. 아마 파리 올림픽 데뷔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근데 그 스즈키 골퍼는 저도 뭐 풀 경기를 보지 않고 하이라이트만 하는데 하이라이트 1차전, 2차전 볼 때마다 최소 실수가 3개 이상씩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을 제대로 쳐내질 못하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약간 삑사리 나는다 그러잖아요. 뭐 그때 또 실점 상황에서도 애매하게 쳐냈던 것도 있었고 그 위험한데. 상황 말고도 뭐 유효 슈팅 날라오면 전방으로 오는 슛도 펀칭을 막 되게 불안하게 잘 네. 쳐내줘야 돼요. 그리고 공중볼 싸움할 때 공중볼 잡다 놓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이런 스즈키 선수가 200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네. 선수를 큰 대회에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 뛰게 하니까. 데뷔해서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패배에 또 소환된 옛날에 비극이 있죠. 아, 1993년 도하의 비극. 비극이죠.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이라크와 그때도 이라크와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또 이라크와 카타르 그때 이기면 올라가는 거였는데 네. 2대1로 이기다가 거의 극장골, 후반 추가 시간에. 버저비터 같은 골을 이제 허용하면서 이제 도하의 비극이라고 해서 떨어졌죠, 월드컵에서. 그때 마지막 결승골이 된 크로스를 할 때 모리아스 감독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크로스를 할 때 바로 앞에 있던 선수는 아니고 뒤에서 헤딩으로 커버를 하려다가 헤딩이 머리 위로 지나간 케이스인데 그 당시 미드필더였어요. 그래서 모리아스 그 당시 중계를 보면 모리아스 감독이 진짜 경기 끝나고 고개 숙이고 막 이러고 있고 좌절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제 도하에서 다시 한번 비극이다. 뭐 그 또 모리아스냐 뭐 이런 그렇죠. 아이고. 비난하려면 뭘 갖다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 소환하잖아요. 반면에 이라크는 정말 축제 분위기입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전 잘 그러니까 조별리그 일본 잡은 걸 그렇게 막 기뻐할 일인가 싶긴 약간 하던데 거의 걸프컵 우승 네.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벌써 다 포상금 나왔어요. 벌써. 이라크 총리가 포상금을 약속을 했고요. 벌써 들어 올렸네 우리. 일본을 근데 싫어하나요? 그 앞에 여기 보면은 이라크 어떤 내전으로 사람들이 되게 힘든데 축구로 희망을 줬다 그런 걸로 이제 일본을 깬 게 42년 만이죠. 그렇죠. 아. 일본을 깬 게 42년인데 이게 1982년 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 이라크가 일본을 이겼던 건데 엄밀히 따지면은 84년 LA 올림픽 예선에서도 이라크가 일본을 이긴 적인데 그 당시엔 공식 A 배치가 아니라서 우리는 42년 전 그 뉴델리로 치는데 40몇 년 만에 승리하니까 진짜 길거리로 나와서 거의 길거리에서 불꽃놀이 하고요. 사람들 조별리그인데 조별리그 두 번째. 네. 우리 한일 월드컵 때처럼 길거리 나서 경적 울리고 다들 막 차 위로 어머. 올라가고 난리 났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와 만날 수도 있는 또 하나의 팀 사우디. 사우디. 사우디도 일단 최종전을 남겨놓고 있지만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가볍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오만과 사실- 키르기스스탄을 꺾었는데 경기 내용은 뭐 그렇게 사우디가 압도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 키르기스탄이. 투장에 의한 것도 있었고요. 뭐 오만전에서는 거의 버저비터 같은 극장골로 그렇죠. 추가 시간 골로. 겨우겨우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우디 전력이 뭐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16강에서 만날 상대로는 오히려 사우디가 낫지 네, 않을까라는 맞지 않. 그런 얘기가 있죠. 평가는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사우디를 하나 사우디가 경계 지금 네 분이라고 하기엔 뭐 잡음이 좀 있죠. 팀 내. 예. 이거 댓글로 달아주신 분 있어서 제가 잠깐 조사를 네. 했었는데 일단 네 분이라기보다는 만치니 감독을 향한 그 언론들의 불만이 많아요. 아, 만치니 사우디에서 감독이 옛날에 히딩크 감독 하듯이 언론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좀. 근데 사우디에서는 안 그랬거든 예전에. 네가 돈을 얼마를 받는 감독인데 와가지고 우리 기자들을 무시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에서 이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잡음이 있으니까 이제 언론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이제 까는 거죠. 네.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만치니 감독이 처음 딱 부임했을 때 소집을 대표팀 첫 소집한 날 월드컵 때 주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전 주장이었던 살만 알파라지 34살 선수고요. 그다음에 술탄 알가남, 그다음에 골키퍼 나와프 알키디라는 선수가 이제 선수라고 면담을 한 모양이에요. 만치니 감독이. 근데 이 선수가 알파라지 선수가 첫 그 면담에서 나는 친선 경기는 뛰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만치니 감독이 열이 받은 거죠. 그리고 다른 두 선수는 저는 주전으로 뛰는 경기 아니면 소집에 응하고 싶지 않다. 어머. 이렇게 보장을 해달라. 얘기를 하는 선수예요. 그 나머지 두 선수 이 알가남과 알키디라는 선수는 호날두하고 같은 팀이더라고요. 거기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인데 그럼 잘하기 실력은 출중하겠네요. 대표팀에는 뽑히는 선수인데 감독한테 약간 나 주전을 안 시켜주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친선 경기는 안 뛰고 대회만 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선제압하려고. 아니 호날두한테 이상한 거 배웠네. 이상한 노쇼를 배웠구만. 나쁜 거 빨리 배운다고. 네. 그래서 이 세 명들이 그걸 빼버린 거예요. 최종 그쵸, 명단에서. 제외했죠. 빼버리니까 감독이 좀 자기하고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실력을 보고 뽑아야지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포화를 붓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만치니 감독이 그 아시안컵 직전에 3번의 평가전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비공개로 했어요. 기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거기에 또 이제 기자들이 열이 받은 거죠. 왜 우리 취재 못하게 하냐. 해가지고 거의 뭐 한 달 만에 거의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이번 대회는 기자회견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이제 기자가 그걸 물어보니까 선수들의 출전은 감독이 결정하는 것이 선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팀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이 선수는 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만전을 겨우겨우 이겼죠. 그거 아마 졌으면 지거나 비겼으면 굉장히 많은 난리 나죠. 비난을 받았을 텐데 어쨌든 이겼고 그다음 두 번째 경기 키르기스탄이었죠. 그래서 그 5만 경기 이기고 나서의 그 만치니 감독의 인터뷰가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뭐 제외한 상황도 있었고 마음적인 부담이 있지 않았냐 이랬는데 야 내가 축구 인생이 몇 년인데 뭐 한 30년이란가 40년 이런데 그런 걸로 내가 쫄릴 것 같냐? 전혀 없다. 딱 이렇게 거의 딱 기자들과 얘기하더라고요. 언론 길들이기 더하기 이제 자기의 카리스마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통하면 또 잘 통할 수도 있는 전술이기도 하죠. 히딩크 맞아요. 감독이 그 2002 월드컵에서 했듯이. 4강신. 어쨌든 지금 사우디 분위기는 이런 상황이고 언론들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좀 흔드는 상황이고 감독은 내부를 다 잡고 있는 상황이다. 선수를 길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성된 팀은 아니죠. 제대로 지금 과정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 대회에서 2연승으로 가볍게 16강에 오르긴 했지만 태국과 경기가 남아 있죠 이제. 네. 사우디도 1위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태국과 마지막 경기에서 지면은 2위로 내려갈 수 있죠. 그럼 우리 태국과 만나게 되는 상황이 오히려 좋아. 있으니까 태국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아 그렇죠. 저기 또 위험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태국도. 네. 지금 다 안 태국이 만나네요. 잘하고 있군요. 1승 1무. 근데 정말 사우디 보면서 부럽다 느끼는 게 감독 연봉 다 아시잖아요. 370억. 370억. 그게 감독 연봉 370억. 아시안컵 출전한 이번 대회 연봉 2위와 10위 연봉을 다 합쳐도 만치니 감독은 못 넘습니다. 지금 5일만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코치가 야야 투레. 아 그렇죠. 야야 코치가 그 맨시티의 세계적인 미드필더 야야 투레인데 마치니 화려하군. 감독이 부임 초기에 조금 흔들렸어요. 초기에 4경기에서 8월달에 부임했거든요. 4경기에서 1무 3패로 약간 조금 마치니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11월달에 야야 투레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7경기 무패를 지금 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본체는 야야 투레였던 건가요? 그래서 지금 만치니 감독 차들이 역할을 하고 있나요? 큐틸리케 신태용 이런 느낌이죠 또. 경기 때 보면은 만치니 감독 옆에 야야 투레 서 있는 거 보면 정말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피지컬 자체도 든든한데 네네. 플레이도 든든했고요. 자 그리고 B조에서는 호주가 2승 1무. 호주도 좀 우승 전력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맞아 경기를 뭐 겨우 이겼죠. 뭐 유효 슈팅 하나로 뭐 이기고. 전부 겨우 3경기 다 겨우겨우였어요. 네. 마지막 경기 우즈베키스탄전에는 1대1로 비겼고.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A조 카타르가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월드컵에서는 워낙 부진했었는데 지금 뽑은 카타르가 제일 좋죠. 네, 지금까지 와. 보여준 거는. 지금 이란도 물론 다 이기긴 했지만 뭐 그냥 이란답게 이겼고 카타르가 의외로 굉장히 폼이 좋아. 사실 대회 이번에 아시안컵 들어서기 전엔 저희가 월드컵에서의 인상이 강하게 남았었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잘하진 못할 것 같다. 아무리 개최국이라 하더라도.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뭐 중국도 거의 2군 내보내서
후보 선수들 내보내서 잡은 거잖아요. 원더골 넣고. 그렇죠. 거의 2군이었어요. 10명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고 근데 카타르도 2군 냈을 때 0대 0으로 비기고 있다가 후반에 주전 3명을 딱 투입하더라고요. 그렇죠. 주장 알하이도스가 골을 넣었죠. 알하이도스 넣고 야, 아피프 넣고 거의 푸스카스 골 아니에요? 사실 코너킥 저희가 상상으로만 넣는 골이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일본에 오노신지 있을 때 네. 오노신지? 그때가 99년 청소년 대회였나 올림픽 대표팀이었나 이거하고 똑같은 골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로스였나 코너킥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크로스가 올라와서 그걸 논스톱으로 차는 발리로 막. 가장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이 골 장면은 맨유 베컴의 코너킥을 스콜스가 받은 제일 유명한 이거는 장면이죠. 정말 그 조직력과 개인기의 거의 그렇죠. 뭐 극한이라고 볼 수 사실 있죠. 뭐 이걸 짜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현실화를 못 하는 정확히 글로도 골인데. 못 주고 그렇게 정확히 차지도 못해요. 그것도 아웃프런트를 이렇게 감아차가지고 기가 막힌 궤적을 그리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수비벽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을 약간 또 온도 뚫고 따라야 가는. 되고 그런 네. 골은. 그 코너킥을 넣어준 선수가 그러니까 골 넣은 선수 알하이도스, 코너킥 한 아피프 선수 둘 다 교체 투입되자마자 한 거거든요. 아피프는 지금 득점 1위. 득점 1인데 그 아피프가 코너킥을 그렇게 정확하게 올려주고 알하이도스가 했는데 알하이도스는 한마디로 카타르의 제일 레전드예요. A매치가 현재 170 몇 개. A매치 최다 출전이고 주장이고 30대 중반이에요. 신상 경기만 뛰나 이 선수는? 그럼 더 그래서 몇 개? 그러니까 A매치는 다 뛰는 거지. 와. 카타르의 레전드이자 아피프는 카타르의 앞으로 현재 에이스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알모이즈 알리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알모이즈 알리 나오지도 않았어. 알모에즈 알리와 아피프 선수가 우리나라로 치면 손흥민 이강인 정도 되는 선수들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기회는 중국이 더 많았어요. 맞아요. 전반부터 진짜 골문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거기서 야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골문 빗나가고 참 안 된다 이 팀. 골 정말. 넣는 거 어려워요. 카타르전에서 그 슈팅을 10개를 했는데 그중에 유효 슈팅이 2개인가 했어요. 지금. 맞아요. 그 유효 정말 슈팅도 골 골키퍼 결정력이- 정면이에요 거의. 네, 맞아요. 골키퍼가 손만 대면 막을 수 있는 거리. 정말 중국의 골 결정력은 정말 문제인 게 이번 대회 지금 중국으로 좀 얘기하면은 네. 3경기에서 35차례 슈팅을 했는데 한 골도 못 넣은 거예요. 중국이 우제이, 우레이. 중국이 이란 대회가 한 골도 못 넣었대. 76년인가 72년이었나? 하여튼 48년 만에 1승도 없이 48년 만에 1승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한 골도 못 넣은 골도 대회가 못 처음이에요. 넣은 골도 아시안컵에 참가한 이후로 처음으로 조별리그에서 한 골도 못 넣고 1승도 못 한 대회예요. 그리고 2무 했으면 잘했네. 그러니까요. 웃긴 게 2무에서 오늘 경기 다른 주 결과로 탈락이 시리아 결정됐지만 팔레스타인이 이기면서 탈락을 2무 했죠. 1패를 해놓고 감독이 우리 아직 탈락한 기다려, 거 아니다. 아직 기다려봐라고 아니야. 얘기해요. 아니 거기 양코비치 감독도 보면 되게 아니 실타래 신기하더라고요. 줄 잡고 있는데 실타래 다 풀어서 한 줄 딱 남아 있는데 아직 떨어지지 아니 않았어. 아니야. 아니 기다려봐. 뭐 아까 뭐 클린스만 감독님 보고 낭만이라 그랬는데 거기가 제일 낭만인 것 같아. 낭만파도. 기다려봐. 항상 웃고 있고 경기 두 경기 지금 한 골도 못 넣는데 우리 그래도 무실점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긍정의 왜 효과인가? 소개시켜주고 싶지? 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회 직전에 그 CCTV 다큐멘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선수들에게 보게 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대회 그러니까요. 직전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네. 선수들이 니들 이랬다간 죽는 거야 뭐 이런. 솔직히 말해서 공안 온다. 걸리진 않았는데 찔리는 선수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이야기 들었겠죠. 네. 나도 좀 주고 들어왔는데 여기 이럴 수 있잖아요. 대표팀에 뽑힌 대표팀 선수? 뽑힐 때 좀 줬는데 왜? 좀 적게 주긴 잘했다 저거보다 막 이랬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열 받은 거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열받. 내가 이때 그래서 못 들어왔던 거야. 뭐 그렇죠. 이럴 수도 여러 있고. 가지 예. 선수들이 좀 약간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편이라는데 그거 네 편을 다 보게 하면 네. 시간도 오래 걸리겠다. 자야 네 편이면 되는데. 그쵸. 하여간 중국은 최악의 분위기에서 최악의 결과를 냈고. 중국 언론도 최악의 대표팀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유 중국은 자 그리고 벤투호가 네. 올라왔어.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네. 이란에게 2대1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어쨌든 벤투 감독은 카타르에서 좋은 추억을 계속 이어가네요. 그렇죠. 이 경기도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이란한테 2대1로 졌잖아요. 이날 다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전에서 벤투 감독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서 관중석에서 관중석에서 있었죠. 우리 근데 비슷하네. 우리하고 비슷하네. 스타디움도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똑같아 똑같습니다. 맞아. 3차전. 예. 그래서 벤투 감독이 관중석에 앉아 있는 장면 나오는데 그 옆에 익숙한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마이크 비트박스. 아니 그 익숙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K리그 부산 감독했던 페레즈 감독이에요. 아. 네, 페레즈 감독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코치로 가 있거든요. 그 페레즈 감독을
그 부산 감독에 추천한 사람이 벤투 감독이에요. 워낙 친분이 있어요. 주번이 그래서 이번에 또 페레즈 감독이 부산에서 안 좋게 나갔잖아요. 그쵸. 안 좋게 나가고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코치로 갔는데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결과는 우리가 포르투갈 이긴 거와 달리 이번에 졌지만 기적은 기적이 똑같은 게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골을 만회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2대0으로 졌으면은 근데 뭐 그래도 올라가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조 3위로 조 3위로 올라가긴 했을 텐데 조 2위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 마지막 한 골을 넣은 걸로 인해서 승점 똑같고 팔레스타인한테 예, 골득실에서 한 골 골득실에서 앞서서 앞섰죠. 예. 한 골 앞서서 올라갔죠. 팔레스타인이 참 대단해요. 거의 홈팀 같던데요. 막 경기장 분위기가. 네. 그리고 골도 뭐 홍콩이 참 안쓰러울 정도로 몰아붙이던데. 3대 0으로 이겼죠. 팔레스타인이 지금 뭐 어떤 전쟁 때문이지만 거의 홈팬처럼 응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매경. 그래요, 맞아요. 상대 팀도 중동 지역에서는 응원해주고. 네. 마음은 다 팔레스타인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올라간 것도 참 드라마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태용 감독이 이제 오늘 하죠. 그렇죠. 일본 인도네시아. 아. 신태용 감독도 일본을 꺾였다고. 역시 변함없이 자신감 넘치는 코너킥 저희 세트피스 한 20개 준비해가지고 가겠죠 이번에도. 어제 헷갈려. 기자회견에서 멘트가 내가 일본을 제일 잘하는 감독이다. 맞아. 더라고요. 일 잘할. 일본 잘 알고 세트피스 잘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인도네시아도 뭐 거의 올라간 거나 다름없으니까. 와 대단해요.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또 만드시는. 인도네시아가 베트남을 꺾은 게 컸죠. 네. 왜 그 그렇죠. 라이벌 관계에다가 베트남이 라이벌도 아니죠. 베트남이 거의 예.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상대전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역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네. 네. 그 베트남은 트루시에 감독이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한 게 상당히 커요. 타격이. 지금 베트남 언론이 완전 돌아섰어요. 원래 그 전에도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1차전 일본한테 잠시나마 역전시키고 되게 좋았잖아요. 네. 언론 다 돌아섰네. 다 그래서 돌아섰어. 어제 기자회견에 트루시에 감독이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전은 패배 얘기하면서 왜 이 주축 선수 한 명을 뺐냐라고 하니까 트루시에 감독의 멘트가 딱 그래서 감독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딱 이 말로 끝내더라고요 그냥. 기자들이 좀 오바를 많이 하죠. 이제 감독을 할 때 전술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제 그래갖고 히딩크 감독한테 혼쭐 났었죠 한번. 네. 자, 아시아컵 참 이번에 재밌게 돌아가요. 중동 강세가 또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카타르에서 네, 하니까 카타르 그거는 당연히 예상됐던 건데 의외로 생각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팀들이 잘하고 있다. 네. 카타르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이번에 첫 출전한 A조의 타지키스탄조. 타지키스탄도 그렇죠. 야 타지키스탄이 참 대단해요. 어쨌든 타지키스탄이 조별리그 3차전에서 처음 이번 아시안컵에 처음 골. 나왔거든요. 첫 골, 첫 승, 첫 16강 진출을 한 경기에 다 이뤄내요. 매번 역사를 트리플. 쓰고 있네요. 네. 감독 인터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레바논도 좀 요즘 그 약간 전쟁에 살짝 그 연결돼 있는 나라라서 뭐 수선하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안컵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이제 우리 아시안컵이요? 막바지란 이제 시작. 조별리그 막바지 죄송합니다. 이제 안 시작이야. 돼요, 막바지면. 네, 큰일 나요. 하성영 기자는 이제 출장을 가고 네. 가세요 카타르? 출장에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에서 소식을 좀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오래 있다 오셔야 될 텐데. 현장에 전해줄 건가 봐요. 전화 연결하는 거죠? 뉴스를 통해서. 이 시간에는 현지 시각 새벽 4시죠. 네, 네. 빡세네요. 잠깐 이제 아시안컵 말고 그 외의 소식 하면 그들이 떠난 사이 김민재 없는 바이에른 뮌헨은 베르더 브레멘에 16년 만에 패배를 패배. 당했습니다. 패배. 1대0 패배. 그런데 16년 전 베르더 브레멘에게 패했을 때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클린스만이었습니다. 어머. 왜 여기 또 클이 연결고리가 또 왜또 이렇게. 클?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전이었나요? 그 요르단 경기 전이었나요? 다음 날이었나요? 거의 좀 엇갈려서 나왔어요. 이 뮌헨의 패배가. 그쵸. 저 뭐 우리가 토요일 경기였고 아마 뮌헨이 일요일 경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참 클린스만 감독은 여기도 엮여 있구나. 여기도. 딴 데도 엮여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독일이 4골 차로 A매치에서 패배한 게 클린스만 감독 이후로 처음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기록 제조기네. 기록의 사나이. 좋은 기록이면 이번에 우승 기록을 한번 제조해 주셨어요. 네, 좋은 64년 걸로 만에. 좀 좋은 걸로. 그래서 뮌헨은 지금 승점 41로 레버쿠젠과 7점 차나 7점 차나 나요. 아, 레버쿠젠이 선두 레버쿠젠과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이 정도면. 10점 차면 큰데요. 지금 레버쿠젠이 기세가 대단하죠. 유일한 유럽에서 무패팀 행진 달리고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리고 황희찬이 없는 울버햄튼은 울버햄튼. 어제 비겼죠. 네. 그리고 K리그 이적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일단 광주의 핵심 자원들이 속속 대전으로 가고 있다. 이수민 선수. 중앙 수비수 아론이 네. 갔고 대전 돈 많이 쓰네요. 변준수 선수는 트레이드로 갔고 근데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순민도 대전으로 갔죠. 네. 그리고 수원 삼성이
지난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원 FC의 김현 선수를 네, 영입을 김현 선수. 확정을 했고 이런 소소한 축구적의 소식. 고승범 선수의 울산 이적 오피셜이 났고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말이 많았던 이청용 선수가 울산 잔류가 잔류. 확정이 됐고요. 네. 일본 전지훈련에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뭐 약간 불화가 있었어요 팀과. 근데 그게 잘 이제 이청용 선수가 홍명보 감독과의 직접적인 불화는 아닌데 이청용 간접적인 선수가 불화? 태도를 바꿔서 홍명보 감독에게 좀 장문에 연락을 했고 다시 잘해보겠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불화네. 홍명보 코칭 스태프와 불화인데 코칭 스태프와. 네, 네. 아. 불화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예,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지훈련 합류해서 울산과 동행을 이어가게 됐고 고영준 선수도 최근에 고영준 선수, 포항의 유스 출신 고영준 선수가 지금 파르티잔 세르비아 리그에 이적을 확정했습니다. 오. 파르티잔이 그 빨치산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빨치산이 파르티잔에서 온 그러니까 정예군이 아니라 그 군사용으로 좀 정예군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민병대 이런. 그런 느낌의 이게 옛날에 이제 빨치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계기가 파르티잔이었고 왜냐하면 예전에 뭐 빨치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네. 홍범도 장군 얘기할 때 홍범도 네. 뭐 그런 얘기할 때 빨치산이 뭔지도 모르냐고 막 이런 얘기할 때 파티산에서 얘기가 좀 산으로 갔죠. 파르티산으로 가네요. 파르티산 스펠링 맞겠죠? 파르티잔. 파티에서 파르티산. PARTIZAN. 파티 파르티잔. SAN. SAN인가요? ZAN. 일단 영어식 파티산은 그렇습니다. 괜히 딴 얘기했나요? 자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분위기가 급반전됐으면 좋겠네요. 네, 좋겠죠 분위기? 좋아야죠. 해야죠. 우리의 목표는 우승. 자 우승으로 가는 약간 제발. 그 어차피 우승은 한국으로. 볼록이 하나 건넜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탄탄대로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좋은 예방 주사였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자성영 기자는 잘 갔다 오시고요. 네,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승려하고 오세요. 네, 은근히 몸이 약해서 그니까요. 손이 많이 가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